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인정했고 수중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휴전이 깨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 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공세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잠시 중단했던 상선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해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r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 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CNN 방송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선사들에 배포된 신청서는 40개가 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들은 출항국, 목적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바레인이 작성한 유엔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협 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과 설치한 길의 위치를 공개할 것, 그리고 세계 식량 부족 우려 속 비료 수송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 설치를 허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길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back into full-scale war with Iran.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외부 충격과 폭발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광 기자, 현재 나무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HMM 소속 나무호는 오늘 오전 8시 14분쯤 두바이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나무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져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냈고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한 24명의 선원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내리지 않고 일단 나무호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6명은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무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예정입니다. 나무호가 도착했으니까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조사단은 이미 두바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후 1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단은 먼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 저장장치 VDR과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분석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등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의 공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유기뢰가 폭발하며 내부 기관실까지 영향을 미쳐 화재가 난 것인지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조사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결과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처가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대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각국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또 이번 사건으로 현재 수백 척의 선박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마비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오늘 오후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로 우리나라 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100만 배럴을 싣고 올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오늘 도착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현재 비교적 작은 크기의 유조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대산항 인근 앞바다에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선박과 또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서산지부는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대형 유조선 오데사호가 오늘 오후 1시쯤 이곳 주변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도선사가 해상 계류시설로 안내하기 위해 유조선에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데사호에는 원유 100만 배럴이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크기가 큰 유조선이다 보니 부둣가에 정박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0만 배럴 이상 실은 원유선은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 뒤 이틀에 걸쳐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뽑아내는데 오데사호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미 봉쇄가 된 상황에서 이 오데사호는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까? 네, 오데사호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데요. 오데사호는 해협 통과 후 4일 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 가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에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로 이란 전쟁 이후에 급등한 운임은 과세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반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5차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2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7,500 돌파까지 파죽지세로 달렸던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장중 한때 지수가 7,300선까지 밀렸는데요. 하락장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연 영상 공개 효과로 현대차의 주가는 급등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세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7,37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8% 내린 7,353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이지만 현대차는 11%, 현대모비스는 23% 이상 급등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기계체조 시연 영상을 공개한 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연 이틀 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중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6조 6천억 원 순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3조 원 넘게 순 매도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로 종전협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0.02% 오른 1199로 출발해 1210선에 올라섰는데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개인이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60원대로 올랐다고요?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른 1,45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올라 1,46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틀 대규모 순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감 확산에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중이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 선물 가격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98달러 선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54회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국가와 공동체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 덜어드릴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하며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교전에도 이란과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안한 휴전 속에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ever a deadline. It'll happen. It'll happen, but never a deadline. 이란의 답변이 와야 할 텐데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은 없다고 하는데 무한정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마더스데이가 내일인데 내일 네. 1시에 로즈가든에서 아마 마더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데드라인은 결국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이란으로부터 협상안을 받아서 조율하고 본인이 이제 베이징에 가서 이것을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뻑하면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 어느 발언에 저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협상 없는 휴전, 휴전 없는 협상. 제 표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네,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휴전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도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은 되고 있는데 또 협상은 안 돼요. 반대로 또 휴전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뭐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역시 진실은 여전히 미궁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있은 직후에는 만약에 또 뭐 협상에 서명 안 하면 이란을 무너뜨리겠다. 네. 아마 뭐 군사적인 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면 전술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단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 협상의 길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뭐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협상 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보면 저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뭐 상당한 진전 때문에 파키스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라든가 영공을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단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들이 약간 100여 대가 동원이 돼서 유사시에 어떤 그것을 보호주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우디 영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단한 측면도 있다는 점인데, 근데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사우디와 미국 간에 다시 조율이 돼서 사우디가 자신의 공군 기지와 영공을 개방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미국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란 측에서 공격을 했는데 미국 측은 그걸 다 이제 격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게슘섬,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란 쪽에 바짝 붙는 긴 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의 어떤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에 관한 어떤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고요. 아직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상태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투트랙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전 상황만 보면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 된 건 맞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툭 친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영어로 러브탭. 그러니까 예. 연인 간에 살짝 이렇게 살짝 친 걸 러브탭이라는 뭐 예. 굉장히 애정의 표시죠. 그런데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고 러브탭을 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갖다가 너무 순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사태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지겠죠. 우리의 의지를 당신이 읽으라는 의미겠죠. 예. 다만 톡 쳤는데 맞은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또 반격,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화면에서 봤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밤하늘에 정말 저기 사시는 분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미사일 폭음과 여러 가지 섬광이 번뜩이는 그런 전투 장면이 이르기인데 겉으로는 휴전인데 교전은 또 여전히 진행되는 정말 모순이죠. 휴전과 교전은 동시에 병존할 수 없는데 예. 지금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휴전입니다. 그러나 교전은 또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 불안한 평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요 1차 관문이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휴전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교전이 어쨌든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전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나중에 협상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이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이란 핵 협상인데 지난 2015년에 이란 핵 협의는 협상장에서만 2년이 걸린 협상 아닙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달하는 본문과 5개의 기술서거든요. 그런데 한 장에 지금 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갈리파프 얘기로는 상습적인 가짜 뉴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예. 협상이 그렇게 워싱턴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가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한테 큰 소리 친 부분이 뭐냐면 440km에 60%짜리 HU 고농축 우라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미션 임파서블 중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면서 여러 번 말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이란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받겠다라고 했다가 또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가 네. 어떤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물밑으로는 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이제 이란 쪽에서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신호를 예. 보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데드라인을 직접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MOU를 지금 써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한 페이지로 지금 예. 14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을 것 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란 외교부에서는 이걸 만약에 정 아니라면 아니다, 논할 가치도 없다 할 수도 있는데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내력의 한계, 우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게 이 이란 얘기를 꺼내지 않고 끝내는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 중이라면 오히려 더 그때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좀 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번에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직접 호르무즈 해협 자유화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고비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전에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이란이 이 정도로 안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압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설득도 했고 중국까지도 설득을 했는데 이란이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답장을 주지 않는다.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옵션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행정부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CIA가 예. 이란이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는 상황을 최소 뭐 석 달에서 넉 달까지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분석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빨리 끝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이제 중앙정보부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제 얻었다는 정보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최소 3개월, 4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감산해서라서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비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그래서 저는 3, 4개월까지 아니더라도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야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란이 길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사흘 안에 뭐 유정이 폭발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흘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란도 계속해서 감산하면서까지라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속 기간을 버티려고. 근데 이란이 이렇게 나가면 이란 쪽에서도 이제 수입이 없게 되겠죠. 수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누가 오래 더 버티느냐, 지치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3, 4개월보다는 한 저는 2개월까지는 이란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면담했다.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란 내부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란이 정상적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또 미국을 상대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온화한 분위기에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모즈타파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이란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기적으로 심리전을 통해서 모즈타파는 불능 상태에 있다라는 이제 심리전을 피기 때문에 이란 누구랑 상대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테헤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고 있고 협상이 부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 그리고 또 과도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즈타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30분을 대화했다면 뭐 모즈타바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의식이 상당히 좀 또렷하고 그런 긴 대화를 할 만큼 체력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뭐 정상적인 국가를 예.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죠. 보통 사람도 2시간 반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뭐 데미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피해를 본 사람 지도자가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란 지도부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왜 사진 한 장 안 나오는 걸까요? 아마 순교 이미지에서 얼굴 쪽에 데미지를 입음으로써 그것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는 어떤 손해가 이득보다는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즈타바의 건재함을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모스타바가 뭐 죽었느냐 살았느냐까지도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만 본다면 모스타바 이제 멀쩡하다. 그래서 면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뭐 그 전에는 뭐 메모로만 이게 메시지를 교환한다까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좀 소외돼 있는 사람이긴 하죠.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런데 모스타바가 어떻게 보면 만나줬다는 점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혁명수비대에 둘러싸여져 있었고 모스타바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협상에 관련한 내용을 모스타바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협상에 나가는 것이 모스타바의 결정일 수 있다. 이런 승인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긍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협상파다, 초강경파다,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스타바의 어떤 체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모스타바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좀 추측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예. 죽음을 당한 그런 네. 상황에서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일까요? 아니면 협상파 쪽에 좀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모스타바는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서 활동할 때부터 혁명수비대와 엄청난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정보 관련 부처들과 상당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메시지를 낸 걸 봐도 초강경파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쪽의 입장을
모스타바의 목소리를 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하여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났으니까요. 어느 정도 협상파 의견도 경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모스타바가 만약에 협상에 나간다면 모스타바의 어떻거나 승인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모스타바를 통해서 나오는지 과연 이란 내에 균열은 없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30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MOU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나중에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주에는 중국과 이른바 본 게임이 남아있죠. 관련 영상 보시죠.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这次代表团是特朗普总统就任以来第一个美国国会两党参与代表团。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몇 주 뒤 내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 주석이 나를 꼭 껴안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네, 매우 중요한 여행 이제 다음 주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네, 일단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합니다. 1기 때 방중을 했고요. 2기 때 지금 첫 방중입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 이후에 이제 내가 5월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을 예고했고 드디어 이제 날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베이징의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지금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미국의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를 좀 압박하러 가는 게 당초 회담인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화두가 지금 핵심이 본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가 바뀌었군요. 네, 어떻게 하면 이란 전쟁을 끝낼 것인가. 특히 중국은 나름대로 브로커, 어네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을 통해서 또 이란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먼저 움직였던 것은 중국입니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을 초청을 해서 이란 측의 입장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미국의 상원 대표단 민주공화당 합동 팀들이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우호 분위기를 하는데 사실 중재안을 끌어낸다라는 것이 간단치는 않고요. 중재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한다면 한편으로는 또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 또 이 외교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다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9년 만에 방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을 많이 하고 갈 텐데 워싱턴의 어떤 의도대로 미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는데 네, 좋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여행은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무역 적자도 줄이면서 이란으로부터 양보안을 받아들이는 일거양득의 여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방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면 현재 산적해 있는 미중 간의 현안을 좀 집중해서 다룰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중국의 어떤 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협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이제 털고 가서 만나게 된다면 중국에게 다시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인간관계도 비슷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갈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게 어느 정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불편한 거는 우리는 괜찮지만 중국이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냐. 수출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휴전을 처음에 4월 7일 할 때도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해협의 안전이라든가 항행 같은 거는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할 텐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중국이 또 대놓고 나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걸 또 원치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물밑에서 이란을 계속 설득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주제는 관세, 무역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 전에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미중 정상 중이라면 하여튼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중국 측의 노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중국도 이란을 설득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란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그래도 이란이 변치 않을 경우에는 중국까지도 설득하고 노력을 했지만 듣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란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군사적인 옵션을 제한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이 둘 다 좀 체면이 사는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만남일 것 같은데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끈질긴 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제 동아태 담당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작년 11월 경주 에이펙 때도 혹시 판문점이나 원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의제가 나왔는데 평양 측에서는 뭐 전혀 응하지 않고 저는 뭐 회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연이 되는 정상회담을 하지 조연이 되는 정상회담 안 한다는 거죠. 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이슈에 관해서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핵 군축 회담은 한다. 그래서 회담 전제 조건을 굉장히 높게 거는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당신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소통이 잘 되니 나하고의 만남을 좀 권유해 주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연결해서 하는 회담은 평양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전제 조건을 북경 가서 좀 파악하겠죠. 평양의 요구사항이 핵 군축 회담인데 워싱턴이 그걸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게 평양 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미국도 준비를 좀 하면 회담이 뭐 하반기에라도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지금 스토리고 지금 베이징 가서 김정은 회담까지 하기에는 이란 전쟁이 너무 심각하고 3천억 달러의 무역 관세 협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역시 또 11월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정보 당국에서 북경에 가서 사이드로 파악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뭐 이견 없으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서프라이즈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뭐 북한과 또 미국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 조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얘기는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갑작스럽게 이번에 미북 회담이 뭐 이루어지거나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에게는 뭐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봐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먼저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의원이 지금 중국에 갔기 때문에 물밑 작업 그리고 합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윤곽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들거든요. 뭐 뉴욕타임즈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지난 72년에 닉슨 마오 정상회담에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뭔가 큰 게 나오나요? 뉴욕타임즈의 기대는 이해는 하는데 72년에 닉슨 마오 회담은 왜 분수령이 됐냐면 닉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주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마오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미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반공주의자는 아니고요. 실리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가서 시진핑을 만난다고 그래도 과연 72년에 닉슨 마오 회담에 관한 커다란 이벤트가 나오기에는 지금 전국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란 문제를 다소간 좀 해결하는 유익한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동 이란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며 함께 기소된 군 지휘부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임 전 사단장 그 1심 선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사단장에게까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최상병 유족들은 선고가 나온 직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형량이 너무 작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림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3년씩 모두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저회동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부터 처분까지 법정 처리 시한인 6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나 걸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활동에 들어간 권익위 정상화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정 전 처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전 처장은 통상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를 직접 작성하며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무처장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 응급 헬기 이용 등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 등을 추가 진술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한 결과 특혜 결론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과정에서도 회의 운영규칙 위반 등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TF는 유철한 전 권익위원장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법 위반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이 있다며 유 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찰이 1,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를 두고 검경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검경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그제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법원 판단에 넘기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앞서 경찰은 1년 4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 만에 이를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도 2차례 되돌려보내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가 뭡니까?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설명입니다. 검찰은 어제 언론에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는데 사실상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걸 이례적으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반려하며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것 같은데 내부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차례 걸친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검찰의 연이은 제동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는 건 아닌지 불만 섞인 분위기도 읽힙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난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기업 공개 후 비공개 계약에 따라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도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장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피의자 장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피의자 장 씨에게 통보하는데 만일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자 장씨가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과 스토킹 신고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던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행적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장씨가 범행 전에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찾는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삼성전자 2대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사측과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가전 등 완제품 사업 부문인 DX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지부장의 현장 소통 활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이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그림도 표시하게 됐고 경고 문구 글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 단위로 사용을 하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쪼개서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시간 단위 기준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차로 4시간 근무를 할 때 근무 중간에 반드시 30분의 법정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오늘도 본회의를 열어 어제 무산된 개헌안 재표결을 추진하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여야 지도부 모두 현장에 민심 행보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 모두 현장 행보에 구슬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고령층 돌봄과 부동산에 힘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는 서울 송파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함께 자리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등을 서울의 자부심이라 추켜 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파가 강남 3구 중 하나로 집값이 높은 지역인 만큼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정 후보와 부동산 민감층을 공략한 거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이후에는 대한노인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고령층 표심 잡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 이후 경기 하남을 찾아 지역 수건 사업을 점검하는 등 투트랙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후에는 네 번째 인재 영입식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천 작업 마무리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고령층 학부모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서울 목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의 큰절을 올리고 점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고요. 앞서 맘 편한 특위를 통해 돌봄 분야와 난임 시술 지원 공약도 공개해 여성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표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의 최근 잇단 설화를 언급하면서 더불어 오만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헌안 재표결 시도를 놓고도 여야가 아침부터 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제 국민의힘 불참 끝에 무산된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개헌안은 계엄의 국회 통제권 강화와 5.18 민주화 정신, 균형 발전 등을 헌법에 담는 게 핵심인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계엄 통제 방안이 담긴 개헌을 거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특히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수용시설을 언급한 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대통령도 자신도 꽃게밥이 될 뻔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만든 졸속 개헌에는 반대한다면서 오늘도 표결에 거부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개헌안 재투표가 위헌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한 뒤 오늘 본회의에 개헌안을 다시 올리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어서 개헌안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50개 모두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방침인데 곧 있을 우원식 국회의장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 시점 등을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 의장은 SNS에서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면서 민생 법안만큼은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6.3 재보궐 선거 판세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워낙 이란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전국을 저희가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민심의 흐름이 어떨까요? 결과 보여주시죠. JTBC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접전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40, 추경호 후보가 41. 이용호 전 의원님 거의 붙었어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김부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한 박빙의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선거 공천 과정에서 내홍이 있었고 또 뭐 이진숙 또 그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대구 민심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런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경상도 말로 이제 뒤비지는 중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알다시피 그 동안에는 중앙당의
공중전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서의 지상전 상황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예. 이란 정제도 비슷한 건데, 근데 지상전으로 하게 되면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구는 알다시피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힘이거든요. 거기에 구청장 그렇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이 다 거의 다 뭐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이 풀뿌리 조직이 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위 이제 백병전에 들어가면 저는 많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구는 이제 승기를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선 초접전이고 김부겸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근데 김부겸 후보도 봐라, 조금만 지나면 바로 붙을 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수가 좀 결집하는 양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TKPK 지역에 있어서 선거를 한 달여, 아니 한 40일 앞둘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들이 나와서 정말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TK와 PK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근데 저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결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양상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 수치를 보고 나서 우려할 상황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대구가 40대 41이면 접전이잖아요. 민주당이 저리 접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아, 저거면 일단 지금 잘하고 예전에 있는 거다. 과거의 추이를 보면 대구에서 저 정도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게 이제 김부겸 후보의 어떤 숙제가 될 건데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구나 그다음에 PK 쪽은 철저하게 보수의 직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금만 말하자면 민주당이라든지 현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이쪽 쪽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민감도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장동혁 지지 체제하에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샤이 보수들이 뛰쳐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래 민주당이라도 우리가 심판해서 견제해야지 이런 심리가 곧바로 어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심조심 TK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심을 살피는 것들 이게 선거 전략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40대 41 이 수치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 지상전이든 공중전이든 조금 더 경제에 대한 대구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호소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념적 프레임을 가지고는 대구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 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양상으로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같은 수치를 보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는데 뭐 언론 분석은 지금 보수 결집의 핵심 이슈가 이제 공소 취소 논란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뭉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저도 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김부겸 후보가 우리 동지들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면 법안 하나 또 언행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사자후를 통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이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느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붙은 것은 여론조사가 보수가 결집하도록 만든 민주당의 중앙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어떤 실책 그리고 오만함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것에 가장 이제 앞선 순위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기 위한 공소 사실상 취소 그 이제 뭐 법안은 뭐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대구나 영남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 지난번에 오빠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오는 그런 실책들이 겹쳐지면서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구뿐만이 아니라 동남풍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동남풍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공소 취소 뭐 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조작기소 특검법이죠. 조작기소 특검법.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정적 죽이기로 조작 기소를 했다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 단죄하자. 그래야 사법정의가 선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 특검법의 공소 유지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거진 겁니다. 저는 재판중지법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하는 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결국엔 청와대가 시기 절차를 조정해라 라는 부분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어제인가 엊그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밝혔잖아요. 시기 절차 플러스 내용까지 보겠다. 원점 재검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한 단락에서의 논란은 끊고는 갔으나 대구 민심이라든지 이런 그 보수가 강한 동남 쪽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자체를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짤 때는 이 선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수 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초접전 양상인 대구 지역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핫플이죠.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까요? 어제 JTBC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후보 37, 박민식 후보 26, 한동훈 후보 25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래픽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하정우 대 박민식 44대 39, 하정우 대 한동훈 42대 36.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뭐 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1강 2중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기서 거기 굉장히 치열한 뭐 이런 그 동률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후보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와 조국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 했을 경우에도 그 효과를 톡톡히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지지층이 보수에서도 그다지 겹치지 않는. 그래서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후보 지지도를 합치면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또 하정우 후보를 앞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또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득표고, 반면에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를 좀 포함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흥미로운 그 포인트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했었을 때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못 이기게 나오면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이 3자 구도 승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해 보면 결국은 지지층도 감정 골이 크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단일화가 되고 나서 어떤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럼 훌쩍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깃발도 꽂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라 답답한 감도 있을 것 같은데 부인하고 같이 유세를 좀 하더라고요. 이거 좀 플러스 요인 될까요? 일단 뭐 정성을 다하는 입장에서 그 부인이 선거에 투입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상 부산에 연고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후보 자체는 부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드릴 만큼 무리수를 두긴 뒀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컨벤션 효과 플러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치 자체가 꾸준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기본적인 윤호기인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지지층이 북갑에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그걸 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 단일화라는 문제 자체가 박민식 후보의 의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에 줘도 좋은데 한동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게 될 것이고, 결국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개의 허들이 있는 거죠. 박민식 후보라는 국민의힘의 허들을 넘어야만 민주당이 하정 후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인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정 후보 자체는 처음에 신고식을 호되게 했어요. 호되게 하고 나서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선거 모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투입이 안 됐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이런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원군들이 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3자 구도의 이 JTBC의 여론조사가 저는 선거 막바지까지도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한동훈 후보의 부인 진은정 씨가 이렇게 큰절을 하고 유세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호 전 의원님, 보통 이 선거 전에 아내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는 뭐 보통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 후보의 가족이 특히 부인이 나서는 것은 이건 후보의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출마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적 자원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우리 당원들 그 외에 본인의 친구들 이런 가족들이 다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부인이 얼굴 안 비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런 당연히 가족과 부인이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아마 후보로 봐서는 이제 현장에서 저는 선거운동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정치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절실히 지금 깨닫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번에 뭐 정형근 이제 후원회장을 영입을 했던데 이 부분도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본인이 중도적으로는 좀 소구되지만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그것이 그동안의 어떤 언행과 좀 많이 괴리가 있고 그분이 과거에 안기부 시절에 고문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의혹 논란이 있어서 그걸 별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애로를 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40%를 빨리 넘어야겠다. 내가 이 벽을 빨리 깨고 더 지지율이 올라가야겠다라고 느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하면서 탄탄하게 다져놓은 붓값에서 40% 이상을 오자마자 얻는다? 그거는 거의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고식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보도를 통해서 뭐 지적이 됐지만 선털기 논란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주목을 받으면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걸 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선거 영상을 보면 정말 깍듯하고 하나하나 매사에 조심하면서 선거운동을 임하는데 저는 지금의 수치가 30%의 후반대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조금만 더 옆에서 부산 지역의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정도가 붓값과 나머지를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돌아준다면 40% 넘는 거는 일주일 새에 얼마 안 남았긴 넘을 수 하네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0%가 넘는다는 건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3자 구도에서는.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중에서도 좀 이게 한쪽에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서 그 단일화를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한테 안 되는 수치들이 나오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장성이 저기가 다 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보수의 재건을 바라고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는 사람 그 정도.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지금 장동혁 체제를 가야겠다는 그게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 지금 3자 구도에서 하정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견제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붓값은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향후 갈수록 저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북구에 출마한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이 상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정우
후보가 네. 아직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쪽 당에서 보면은 그쪽 당의 이 이즘에 철저한 그 뭐 그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인수위에서도 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 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명장을 받는 뭐 영상도 저희가 좀 확인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인수위에 그 당시에 법사 행정 정무 쪽에 간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하정우 전 수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자문위원 정도 이름을 걸쳐서 외부에서 자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뭐 이제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굳이 이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정우 전 수석이 지금 부산 북갑에 가서 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정치인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 가서 헌법기관으로서 부산 북갑으로 해서 대표해서 뛰겠습니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한테 결정을 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냥 자신의 거취를 남한테 맡기듯 했던 것들은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전재수 지금 후보의 그 지역의 조직은 굉장히 탄탄할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늦게 데려가서 아직은 조직과의 접목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왜 하정우 후보가 있지 의아한 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 당시 윤석열 그 인수위 그 당선인은 그래도 내란 전에 그래도 제정신이었죠. 내란을 일으킨 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와 부역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역대 정부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에 쓰임새가 있다면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보세요. 진보 보수를 오가면서 본인의 경제민주화를 쓸 수 있는 데 있다면 내가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어떤 사상적 접근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죠. 네. 하정우 후보가 어떤 뭐 본인의 이제 뭐 재능이나 능력을 이제 표출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 이런 두 분의 의견을 그러니까요. 그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무조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에 주목이 되는 게 맞불 개소식입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게 누가 먼저 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분 거리에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속으로는 좀 갈등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친한계 의원 두세 명은 갈 것 같아요. 뭐 징계를 불사하고라도 갈 텐데 일단 뭐 한동훈 의원은 오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했지만 합니다. 갈 것 같은 게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마음도 있겠으나 장동혁 대표에게 보란 듯이 또 반항하는 입장에서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동시에 개소식을 하는 박민식, 한동훈 이 두 분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누가 세를 많이 가느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원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여기가 더 세다, 저기가 더 세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느냐 마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이 한동훈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 박민식 후보를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단일화의 선을 긋는 그런 어떤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 대목을 저는 5월 10일 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는 또 어디로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박형준 후보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 쪽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동훈 후보와의 연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추후에 또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내일 뭐 아마 개소식 가지고 뭐 새싸움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공당의 후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당연히 박민식 후보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일부는 또 한동훈 후보와의 연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뭐 이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타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뭐 표를 많이 왔으니까 더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새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박민식 후보 쪽에 들렀다가 한동훈 후보 쪽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풍경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전 직후 이란이 신속하게 협상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이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소셜미디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세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국가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했겠지만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면서 이란 지도부는 극단적이며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화물선 나무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의 해명과는 다르게 이란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며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 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국이 해방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도 이란이 공해상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왔지만 경제적으로 숨통이 조여들자 협상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미 중앙정보국 CIA는 적어도 서너 달은 버틸 거라는 좀 상반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에도 이란이 바다 위에서 선박 간의 화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소 13척의 유조선이 동원이 됐고 판매 규모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3조 원어치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소 이란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해온 점과 그리고 환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원유를 사들이는데 중국과의 석유 거래가 이란 정부 재정의 핵심 수입원 역할을 한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밀수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충격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수출길이 막히면서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란 화폐, 리알화 가치 급락과 물가 상승, 대규모 실업까지 겹쳐 이란의 경제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종전 협상을 모색하려는 배경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제난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앞으로도 최소 서너 달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국제 제재를 견뎌온 경험에 강경파들이 내부 다잡기에 나서며 군사적으로도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는 건데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결국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 최소 석 달은 버티며 배수진을 칠 것이다. 이란이 처한 상황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여론의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의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he seemed to be saying that they can. And I say they cannot. Because if that happened, the entire world would be hostag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에 머물러 있고요. 앞으로 2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았고요.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